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늘 어렵고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곳이 시장이긴 합니다만 요즘 금융시장 정말 국내적으로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뭐 주가나 금리나 환율 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에 이르기까지 한번 내년까지 염두에 둔 한번 시장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그런 때입니다. 이벤트 측면에서는 이제 또 G20 정상회담이 남아 있고요. 우리 한국은행이 또 이제 정책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또 금통위가 이제 11월 말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오늘은 그야말로 금융시장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에 함께해 주실 우리 전문가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KB증권의 김두원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 관련해서 좀 좋은 얘기 기대됩니다. NH농협은행 외환파생센터의 우리 변명관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금융투자의 우리 이민선 선임연구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다들 저하고 구면이시고, 네. 여기는 또 저 한때 친정이었고. 네네. 자,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시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 올랐다고 우리가 오르지도 않고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따라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뉴욕장 시작할 무렵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받는 시세하고 아침에 눈 떠서 보는 시세가 또 달라지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 뉴욕 증시 금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아웃퍼폼했죠. 네. 그러던 게 최근 들어서는 또 가장 또 이렇게 부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근 증시 흐름. 저는 지금 미국 증시 이제 변동성이 커진 거는 이제 경기의 레이사이클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보면은 이제 레이트 사이클에. 네, 항상 경기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또 계속 진행이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펀더멘털 지표는 좋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당장 멈출 이유는 없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 부분이 이제 금융시장이 어쩔 수 없이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시점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이제 흔들리는 거는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아직 뭐 이미 약세장 진입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낙폭인데 고점 대비 네. 뭐 바닥을 봤다 정도까지는 아직 단언하기는 좀 힘든 상황으로 보시는지. 고점을 본 걸로 보고 고점을 있어요. 봤다. 예. 이 무서운 얘기네요. 지금 저는 바닥을 봤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쭤봤는데 고점을 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김돈 연구원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뉴욕 증시의 조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조정. 네, 앞서 이미선 연구원 잘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미국 경기의 하방,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2019년도 미국 경제가 키워드 자체가 감속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네. 올해 2018년 같이 퍼포먼스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고, 실제로 가격 변수들이 프라이싱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주가는 기업 어닝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미국 어닝들, 즉 기업들의 어닝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의 그 상승 추세가 올해 2018년도 4, 4분기를 저희는 정점으로 보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내년도 감속하는 경제를 이미 좀 프라이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 박사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최근에 2월 달에도 한번 연초에 급락이 와가지고 네네.
좀 이렇게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가 또 그래도 전고점 경신하면서까지 회복세를 보였는데 지금 11월 들어서도 사실 결국 작년 말 대비 지수가 좀 흘러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접어들었어요. 네, 1년 상승분을 지금 거의 다 거의 다 반납했다. 반납했죠. 반납했다라고 근데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제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미국은 금년 들어서 이제 다 까먹었는데 우리는 트럼프 랠리를 다 까먹었거든요. 2016년 그때 한 11월 이후부터의 그 박스핏 탈출했던 그 그렇습니다. 상승폭을 다 까먹었단 말이죠. 네,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네. 올해 연초 1월 초랑 지금이랑 보면 굉장히 이제 유사한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했던 것을 그냥 다 반납했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올해 초 연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400포인트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랬던 것이 지금 이제 2,100포인트도 안 되는 그런 시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물론 작년에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고점 2,600이라는 새로운 고점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제 또다시 그러한 예전의 박스권, 물론 하단과 상단이 다시 예전에 비해서는 더 높아진 그런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또다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도 그때 이 주간 전망대에서 비슷한 견해를 네네. 피력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예. 변 팀장님 예, 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10월 달에 저 정도 환율 아니 주식이 빠졌으면은 네네. 우리 환율이 좀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경험상.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올해 저희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고점 2,600을 찍었다가 2000 그렇죠. 예, 지금 올해 이제 2,000포인트도 잠깐 깨졌었거든요. 잠깐 깨졌었죠. 사실은 이제 지수로 600포인트면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거의 샥 수준인데 그래서 옛날 같은 분위기 같으면 환율이 벌써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1,150원 이상, 뭐 1,180, 뭐 1,200까지도 갈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봐야지는데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의외로 1,140원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지금. 1140원. 예, 그 이유는 수출 손님들이 올해 상반기에 환율이 1,050원, 60원대에 있다가 상반기에?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미중 무역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있으면서 다행이랄까 뭐 해서 1,100 수출 손님들 입장에서는 수출업체 다행인데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1,130원, 40원대로 올라오니 그동안에 못 팔고 있던 그 예금으로 들고 있던 물량들이 실수요 물량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 때문에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도 이제 1,140원이 확실히 뚫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롱플레이를 세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 막히니까 트레이더들도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롱플레이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하다 보니 1,130원, 40원대가 막히는 그러면 이런 그때 상황. 10월 달에 외국인들 많이 팔았는데 주식 증시에서 예. 역성금 수요 별로 없었나요? 역성금 수요는 실질적으로 주식 자금 연결돼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미 해서 만약에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더 저평가됐을 때 이제 좀 들어가자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식 관련해서 롱이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선 연구원님 네. 같은 논리로 네. 뉴욕 증시 저 정도 빠졌으면은 네. 요새 그 뺑 주식들 월봉으로 보면 아주 뭐 처참한데 네, 네. 뚝뚝 부러지고 있는데 네네. 저쯤 되면은 또 상식적으로 네. 미국채 더 많이 10년 빠져야죠. 미국채 10년으로 3% 밑으로 가 있어야 네,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안 빠져.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요.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도 예.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못 빠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번 10월, 11월에도 있었고 올해 연초에도 1월, 2월 주가 빠질 때도 미국 10년 금리 오히려 20bp 올랐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찾아보면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은데 시계를 더 넓혀서 보면 60년대부터 보면은 반복됐던 현상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의 레이사이클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일단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은요 주가는 하락하고 미국 금리는 상승하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다. 주식이랑 네. 채권 가격이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거고 또 일단 단기 미국 현금성 자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거의 뭐 3% 가까운 금리를 뭐 예금에서 이미 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의 밸류에이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장기 채권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미
단기가 3% 정도 주고 뭐 10년 금리가 뭐 3.1이나 2를 준다. 그럼 사실 듀레이션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장기채를 들어갈 이유도 또 별로 없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 금리가 그렇게 많이 지금은 빠지지는 못하는 빠지지는 흐름 같습니다. 못한다. 네. 그런데 어떻게 3%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안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까? 글쎄요, 뭐 일시적인 여러 가지 재반 환경이 바뀌면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저희 기본적인 가정은 3이라는 게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이 지지선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혹시 수급 측면도 있나요? 하도 국채를 많이 찍어내서? 글쎄요, 뭐 수급적인 이슈는 일단 트럼프 정책 자체가 네.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장기물로 조달할지 단기물로 조달할지 저희가 볼 때는 장기물에 대한 수요보다는 단기물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물이 조금 튈 가능성이 있지 장기물은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추세적으로 뭐 추세를 갖고 한 몇 달 전의 사이클처럼 오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은 좀 견고한 그런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초반에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이 녹화일 기준으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연준 인사들 파월 의장을 비롯해 가지고 연방은행 총재들 뭐 그리고 연준 부의장까지 상당히 이렇게 많은 발언들이 나와갖고 시장에 거기다 드라기 총재까지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을 제법 이렇게 움직일 만한 발언들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재료에 비해서 시장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해요. 이게 벌써 이제 연말장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긴 한데 그러니 아마 2019년 이제 지금 뭐 해봐야 큰 손들은 지금 벌써 뭐 휴가 가거나 보너스 챙기고 저 따뜻한 데로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패자부활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제 내년에 이제 완전 달력 완전 새 거로 갈고 나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하려면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봐서는 달러하고 금리거든요. 시장에 지금 제일 큰 관심이 달러가 그러면은 2017년은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달러 약세. 그게 금년 들어서 달러 약세가 1월 달에 너무 달리다가 휙 돌아서 많이 다쳤고 은근히 달러 강. 내년에도 그럼 달러가 강해지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강 원치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올리는 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금리도 안 빠지고 달러도 잘 약세로 안 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나 이 엄포가 통하는 건 유가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달러하고 금리 중에 우선 한번 김던영 군님이 마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최근에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난 주말이죠.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연준 내부적으로 상당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발언들. 네, 근데 저희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제 한 달 뒤면 12월 FOMC입니다.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의 발언들은 원래 비둘기적 성향의 발언들이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약간 이견을 보였던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뭐 항상 비둘기적이죠. 닐 카시카리. 네.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매파적인 발언이고, 근데 네. 그들이 매파죠? 그렇죠. 그들이 내년하고 후년하고의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FOMC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들은 소수 의견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패트릭 하커의 최근 발언이 매파적으로 보이셨나요? 저희는 중립적에서 매파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에반스라든지 아니면 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둘기적 성향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혼돈이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지금 미선영 군이 태클 한번 걸어주세요. 최근에 그게 매파적 발언이었나요? 오히려 네네. 패트릭 하커가 했는 말은 나는 12월 금리 인상 확신 못한다. 오히려 중립금리에 이미 가까워진 것 같다. 이거는 도비시한 발언 아닌가? 패트릭 하커 기본적으로 네. 저희는 매파적으로 성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비둘기적 성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다고 하고 있지 그 성향이 완전히 비둘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내년과 내후년도에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 투표권이 없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소수 의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요했던 거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 의장이죠.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저희가 봤을 때는 글쎄요. 처음에는 중립금리까지는 꽤 멀었다라고 호키시한 발언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관리한 차원에서 중립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 12월까지는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 이견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은 내년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조금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KB증권은 2019년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한 2번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준은 점도표상에서 3번을 시사하고 있지만 저희는 한 2번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B증권 세네요. 연준에 맞서네. 연준에 맞선다는 것은 뭐 조금 부담스러운 뷰입니다. 그런데 공식 성명서에서 연준은 아직까지 리스크는 밸런스가 돼 있다라고 보고 있죠.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괜찮다는 게 9월 FOMC 성명서까지의 지금 발언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미국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연준이 3번을 시사하고 있지만 2번에 그칠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례가 과거에 없었느냐 2016년도에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때 예. 4번 시사했지만 예. 결국 1번 올렸었죠. 예. 그래서 물론 연준의 긴축 스탠스에 반하는 건 아니지만 횟수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 자본시장연구에서는 어떻게 뷰를 제시하고 계십니까? 금리. 일단 12월 달에는 예정대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데에 대해서 안 하면 시장이 놀라지 않을까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음. 다만 내년도의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연준 이사들의 그 미국 경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전까지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견조하다,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씩 미묘한 경기 인식에 대해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약간은 스탠스의 변화 같은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중립 수준에 가까워졌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국의 이제 중립금리 수준은 3% 근처, 3%가 조금 안 되는 수준 내지는 3% 그 근처 정도 될 걸로 보여지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의장의 발언을 보면 중립금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추가 인상은 데이터에 좀 의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말은 연준이 미국의 경기 흐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년에 지금 3회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만 예고된 바와 같이 3회가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시 한번 평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3회보다는 더 적게 할 가능성을 지금부터는 조금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잘하고 있나 뭐 잘못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점도표 찍은 대로 시장은 안 믿어주고 그런데 또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마이크를 잡아서 뭐라 하니까 시장이 알아서 거기에 적응해 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짧게 한국은행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뭐 연구원 뷰도 좋고 박사님 개인적인 전망도 좋고. 저는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11월 달에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한번 올린다? 네, 11월 달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적인 압력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한국은행이 물론 이제 기준금리가 이미 역전된 지 한참 되었고 그 역전폭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0.75%로 이제 벌어져 있는데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 금리 차가 1% 정도 이제 벌어지게 100bp 벌어지죠. 네, 100bp 정도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정도 금리 차면 물론 당장은 급격한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임계점 근처에 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좀 상황이 예상과는 달리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면 어느 순간 서든 스탑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라서 지금 좀 한번 올려주는 게 그래서 낫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네.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민순 연구원님. 네. 채권 시장의 선수들은 극하던데 저기 한은이 금리 올려주면은 네. 장 강해진다 그러던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더 못 올릴 거니까? 이번 한 번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향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인상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가격이라는 부분은 이제 최종 기준금리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아마 수렴을 하게 될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는 금리 올렸다고 국채 선물 매도 치고 이러면 완전 아마추어네. 그러면 변 팀장님, 혹시나 뭐 시장이 이렇게 생각해왔던 또 그동안에 이렇게 하느니 깜빡이를 켜왔던 그 기간을 생각하더라도 네네. 또 나중에 부담을 덜기 차원이라서 네네. 어차피 먹을 욕, 네네. 뭐 먹고 가자 하는 차원에 네네. 금리를 올린다. 네네.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네네.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갑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금리차 가지고 이제 환율이 이렇게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원화 환율,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수준 레벨로 갈 수 있는 어떤 체력이 있느냐. 원화 강세가 갈 수 있는. 우리 펀더멘탈이 예, 그렇게 가기에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내려가긴 쉽지 않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대외의 그 불확실성 부분이 더 이 환율의 프라이싱에 더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미중 그 무역 전쟁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초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위안화 환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안화 환율이 7.0을 돌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트레이더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원화 금리를 올리는 거는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말씀 난 김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고 지금이 소위 말하는 또 그거 아닙니까? 저 추수감사절 한참 저 쇼핑 시즌 아닌가요? 네. 근데 소비주 유통주가 요즘 안 좋던데 미국도 소비주 유통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서 기대감은 살아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전망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대해서 더 시장은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김돈영은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네. 지금 기술주들 네네. 조정 심하죠. 예. 네네. 아닌 말로 골드만삭스도 리포트에 그랬었던데 네네. 지금 뭐 뺑 주식들이 무슨 뭐 금리 인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그냥 제일 쉬운 얘기는 그거예요. 갈 때는 잘 갔는데 한번 부러지고 한 20-30% 빠지고 나면 이제 본전 생각나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올라가기 힘든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황 박사님이. 자기 전에 오르다가 아침에 눈 떠보면 빠진 날이 자기 전에 빠지다가 오르고 끝난 날보다 더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경험 측상. 경험 책상. 네, 특히 경험. 요즘 같은 약세장 진입한 이후는 더 작던데. 뭐 그쪽에 혹시 무슨 요즘 어떻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기술주 쟤들 왜 저렇게 힘없냐 그러면. 기술주의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봤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에 상당한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경기 펀더멘탈의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데는 다소 조금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네. 주가의 어닝 또 영업이익에 관해서는 지금의 흔히 여러 가지 미국의 기술주들 그들의 영업이익 자체의 해외 매출 비중이 워낙 크다는 측면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질수록 글로벌 경기의 둔화 사이클 아니면 신흥시장국에서의 매출의 감소 우려가 최근에 부각된 걸로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다음 라운드의 컨셉이 무엇일까? 올해 2018년도에 관세였다면 내년도에는 기술이 될 것 같은데 기술. 네, 그 기술이 뭐 지적재산권으로 해석할 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것들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부담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미국에서도 막 이렇게 메시지가 그리고 뉴스가 혼란스럽잖아요. 피터 나바로나 또 누굽니까? 로버트 라이트하이젠가 그 USTR 대표하고 이쪽은 보면 아주 뭐 독을 품은 듯하고 중국을 향해서 뭐 월가 너희들 원한 대로 이거 협상 대회 가지 아니야 했더니만 바로 그냥 피터 나바로보다 직급 높은 레리 커덜로가 나와가지고 저 친구 지금 개념 없는 얘기야. 그냥 개인 생각이야. 이렇게 그거 하고. 펜스 부통령 최근에 그 어딥니까 저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아주 심하게 한번 부딪힌 것도 글쎄요 모르겠어요. 당신 가서 악역해라 부통령 보고 나는 그 대신 또 좋은 역할을 하면서 분위기 한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미국 내에 소위 말하는 대중강경파하고 백악관이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 온건파 간에 이게 뭔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지 그거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제 11월에 제일 큰 이벤트는 그거 남아 있습니다. G20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미국하고 중국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장기화될 보고 수밖에 있고요. 없다. 그다음에 미국 안에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일관된 메시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부터 했던 공약 자체가 페어 트레이드를 하자. 그리고 공평한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자. 보조금 철폐 이런 거 다 네. 없애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가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네. 특별히 뭐 변했다거나 그 안에 이견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하는 쪽이 실제로 이제 추진이 되는 방향을 좀 더 잘 반영을 하는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강경한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공화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뭐 민주당도 동일하게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었고 입장도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방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지금 미국에 그렇게 급하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 쪽은 일단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지난번 우리 저 윤여삼 파트장도 내년도 그 전망 제목이 그거더만요. The end of the hike인가? 이제 금리 올리는 건 이제 대충 끝나간다. 이 전반적인 우리 투자금융업계의 월가나 우리 서울이나 할 것 없이 그런 분위기 같은데, 대충 그렇게 보이면은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바람과 그리고 중앙은행 연준의 뭐 명분이나 체면도 적당히 조화롭게는 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달러가 궁금한 거예요. 달러가. 그래서 먼저 필드 얘기 듣기 전에 달러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저는 이제 달러 강세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마무리 일단 단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들을 살펴보면, 일단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 경제가 얼마나 견조하게 달리고 있느냐. 네.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달러 강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모두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환율도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의 달러 강세는 내년에 연준이 3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네, 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김도원 연구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내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금리가 천천히 오르게 되면 이것은 달러 강세가 올해만큼 그렇게 강하게 유지가 되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약세로 접어들지까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처럼 이렇게 강한 달러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의 경제 흐름이 얼마나 견조하게 갈 수 있느냐. 지금 올해 2018년도가 미국 경제의 정점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3분기 내지는 4분기 정도가 미국 경제 흐름의 정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내년도로 접어들게 되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은 달러 강세가 올해만큼 이렇게 강하게 유지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금리 측면,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쉽게 말해서 좀 약보합세 정도의 그런 달러 환율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한다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게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어떤 달러가 더 달릴 수 있겠느냐의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년 가서 그러면 미국이 경기가 정점을 치고 좀 꺾일 조짐이 보인다면은 미국보다 경기 더 좋은 데 나와봐. 없죠. 유로존이야? 중국이야? 뭐 이머징이야? 그러면은 내년엔 그래도 애초에 말했던 3번은 아니더라도 한두 번은 더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연준보다 금리 더 올릴 선수 나와봐. 제가 봐서는 드라기도 못 올릴 것 같고 구로다도 아직 못 올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적어도 달러가 약세로 돌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달러 기준금리가 3번 오를 거다라는 것이 정도가 프라이싱 돼 현재 있는? 프라이싱이 이제 환율에 네, 반영되어 네, 네. 있는데 무슨 이것이 말씀인지. 이제 2번 정도로 예를 들어서 줄어들게 된다면 이 부분이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경제 흐름은 여전히 강하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미국보다 더 잘 나갈 만한 그런 국가들은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예. 올해처럼 잘 나가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 예.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올해처럼 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약간 지지부진하거나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이러다 충분하지 보니까 않을까. 달러 얘기를 하면서도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신흥국 대비, 선진국 대비 달러 강일까요, 약일까요 하고 그 가다 또 위안화 쪽으로 오면 대부분 또 7위안 넘어갈 걸 하시거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변 팀장님, 아니 딴 걸 떠나서 요즘 우리 서울 외환시장 말이에요. 네네. 이거 저 시장이라고 해도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 네.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예, 예. 뭐 60억 달러, 70억 달러, 예. 뭐 조금 출렁거린다는 날 해봐야 겨우 한 90억 달러, 100억 달러도 못 채우고. 네네네. 그리고 시세판 보면은 좀 정말 안습이에요. 비도오파가 뭐 네네. 서울 외국한이 한 4, 50점 벌어져 있고 네. 자금 중개는 7, 80점 벌어져 있던데. 네네네. 아, 그러면 10점 뛰기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 맞습니다. 하는 말로. 네네네. 현선물 아비도 할 수도 없고. 네네. 업체들이 요즘 아닌 말로 그냥 한 500만 불리를 갖다 사든지 팔려면은 네네. 한 방에 체결됩니까? 지금 뭐 그 정도는 한 방에 체결됩니다. 그 정도는? 예, 그 정도는 문제 한 없습니다. 2, 3천만 불 같으면 이게 쪼개야 되고요. 예. 좀 쪼개야 됩니다. 그거 마거래 받아주는 딜러 있나요? 하루 종일 머리 쥐나지 싶은데. 예,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받아줄 수 예, 있어요? 한 5천만 예. 불까지는. 5천만 불까지는.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요즘 뭐변 팀장님 모시고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수입 업체들 유산세 그대로 쓰죠. 네, 많이 씁니다. 지금 그러면은 유산세를 예전에 우리가 교과서적인 그게 유산세를 쓰는 이유는 항상 원화 금리가 미국 달러 금리보다 높은 와중에 유산세라는 것이 90일이건 180일이건 외화 대출을 쓰는 셈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금리 차를 먹고 들어간다 하는 네, 이 논리가 네, 있었는데 네, 네. 요즘도 그러면은 유산세를 쓰면은 금리에서 유리합니까? 지금은 유산세를 쓰면은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죠. 오히려? 왜냐면은 원화 금리보다 달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금의 비용 코스트적으로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산세를 쓰는 이유는 기업들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차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유동성 부족한 기업들은 자금 코스트가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산세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유산세 쓰면서 네. 수입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냥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네네. 요즘 스왑 포인트 보면은 전부 이제 우리가 금리가 더 낮아졌으니까 그렇죠.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수입 업체들 같은 경우에 유산세 쓰고 네. 지금 6개월이 한 9원 벌어지나요? 마이너스 9원, 예. 마이너스 9원. 예, 그런 거 뭐라. 그러면 6개월짜리 유산세를 쓰고 바로 그냥 유산세 기피하면서 바로 지금 하면은 한 시세보다 한 9원 정도 싸게 해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산세 고금리의 달러 차입 효과를 보는 유산세를 쓰고 그 해지를 하면 해징 코스트가 오히려 회사한테는 유리하거든요. 수입 업체에게. 예, 선물 환율이 마이너스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원화로 펀딩을 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네. 이제 유산세를 이제 쓰면서 환해지도 같이 가는 바로.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네.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견 중소기업 쪽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시스템으로 못하고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포워드 바이를 많이 하는데 환율 비율가 이제 내려간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오픈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그럼 수출 업체들은 선물안이 좀 선뜻 안 내키겠습니다. 수출 손님들은 상당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스왑 포인트가 많이 났기 때문에 네, 네. 6개월로 해지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뭐 거의 10원 가까운 비용이 들고 1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원이거든요.
지금 1130원이면 1110원에 팔아야 되네.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30원. 마이너스 20원. 마이너스 1110원에 팔아야 되는 예, 거야. 10원에 네, 팔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출 손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해진 코스트가 많이 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바닐라 아웃라이 포워드 일반 선물안으로 이제 환해지를 하는 것보다 이런 TRF 그 옵션, FX 옵션 거래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니면 우리 주간 전망대로 또 이렇게 시청하시는 수출업체 또 관리하시는 분들 가운데 야 근데 우리 회사는 TRF를 아직 안 했는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에 금융위기 당시에 야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포워드도 아니고 네, 뭔가 옵션이 들어가고 그냥 그때 그 키코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부감이 있어서 그거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검색을 들어가시면은 2014년 무렵에 제2의 키코 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TRF 때문에 무슨 공경에 처했거나 하는 기업들은 없는 거죠. 이제는 그 기업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 은행에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 기업 고객들이 이제 환해지 거래를 하면 그 거래 정보가 전 은행에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출 금액에 대한 한도를 전 은행에서 공동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투기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 부분이 은행을 보호하지만 손님도 보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이제는 전혀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럴 수는 이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 키코처럼 예. 내가 해지하고 싶었던 게 환율이 거꾸로 갔을 때 2배나 3배씩 막 사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으니까.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기회 비용 내지 기회 손실의 개념이지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볼 예. 정도까지는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IMF나 이런 금융위기 이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기업 고객분들이 이 환해지하는 어떤 그 전략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수준이 높아지셨다. 이제는 예, 아주 해칭 레이쇼라든지 이 어떤 그 듀레이션 해지하는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덕트 상품을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전해서 영업하시기 꼬다프시겠다. 아 무지 까다롭습니다. 입맛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입맛이 너무 까다롭다. 네, 오히려 손님들이 이런 상품들을 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상당히 우리나라 그 환시장이 상당히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래 뭐 최근에 외환 시장의 변동성 축소 부분도 상당히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환율 그 정도 짚어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내년을 앞두고 지금 이제 내년 당장 가면 3월달에 브렉시트 있지 않습니까? 최근 뉴스 흐름 그리고 또 이탈리아 또 얘기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유가까지도 지금 뭐 사우디가 이란 제재하면서 8개국이나 제일 이란산 원유 제일 많이 갖다 쓰는 나라들 다 그거 면제해 주니까 사우디는 사기를 당했네 어쩌네 하다가 이 가시코지 때문에 이게 멱살이 잡혀가지고 뭘 감산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세 개 중에 이렇게 먼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유가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요. 유가가. 네. 네. 유가는 지금 전망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전망보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가 참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14년도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뛰어들었죠. 쉐일이라는 리플레이스먼트를 쉐일러. 갖고 결국 판을 흔들었습니다. 네. 지금 결과 패권국은 미국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가격을 좌지우지하니까요. 유가를 미중 무역 분쟁에 의미하는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판을 흔들고 패권을 진 미국이 어떻게 가격을 프라이싱하고 선도하는지. 그래서 저는 유가를 매우 좀 주시하고 있고요. 그 성향이. 근데 뭐 주시하는 가운데 그나마 조금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려운 얘기지만 네, 뭐 어려운 얘기지만 저희가 처음에 산정했던 것보다 하단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도 불거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타하우스보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무게감을 좀 주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내년도 상반기에 글로벌 경기를 매우 험악하게 만들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중국의 경기 둔화입니다.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 둔화도 원자재 가격, 유가 가격에는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요 압력이 불거진다면 지금의 유가의 하방 압력도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까지만 이제 일단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서 이제 전략적인 임플리케이션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결국 2014년도에 에너지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던 미국이 4, 5년 뒤에 패권을 진 다음에의 행태, 지금의 미중 무역 분쟁 다들 영원한 숙제고요. 어떻게 시나리오 풀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그것도 연결시켜 볼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선 연구원님, 네. 혹시 브렉시트나 저기 이탈리아 관련해서 네. 좀 해주실 만한 말? 일단 저는 그 유럽 쪽은 네. 유럽도 이제 ECB QE가 이번 12월로 이제 끝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ECB도 그 만기 도래하는 보유하고 있던 채권에 대해서 이제 대투자만 하게 되고 QE는 아예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유럽 시장에서 ECB가 이제 유통 시장에서 매입해주던 채권의 규모가 월 평균 4분기에 한 300억 유로씩 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절반 정도로 내년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독일 국채나 이런 거는 별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ECB라는 큰 손이 빠졌을 때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은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그동안 밸류에이션을 어쨌든 ECB가 그동안 받쳐주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이 빠지면은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쪽은 금리는 이제 상승 압력을 받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나라 경제 펀더멘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도 문제지만 일단 ECB가 채권을 안 사준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유럽 쪽 하이힐드나 회사채 쪽에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네. 예. 참 말씀하신 김에 하이힐드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조금 요새 아직까지 큰 뭐 걱정할 부... 지금 일단 유럽이랑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다 반등하고 있고요. 2018년 연초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 쪽도 이제 아주 하위 등급, 그러니까 네. 트리플 C, 그다음에 뭐 그거보다 조금 높은 등급 간에 이제 그 등급 간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은 하위 등급의 스프레드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우량 등급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트리플 C부터가 이제 조금씩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하이힐드랑 유럽 하이힐드도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좀 더 이제 스프레드는 벌어지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아직 그게 경고 사이렌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아닌데요. 이것도 근데 추세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트리플 C 같으면 언제든지 보존할 수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동안 ECB가 이제 QE를 통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해줬었기 네. 때문에 트리플 C들 발행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아주 뭐 발행이 잘 됐고 또 그쪽 회사들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디폴트율도 안정적 관리가 돼 오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제는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대출금리도 이제 오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국내 회사채도 괜찮고요. 국내는 사실 국내 경기나 내수가 좋지 않으면 사실 크레딧 쪽도 좋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현대차 같은 데가 이제 신용등급 네. 국제신평사는 낮췄고 네. 우리는 이제 등급 전망만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관련 계열사들이 또 다 달려 있어요. 예. 현대 계열사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뭐 한전이나 이런 데들도 지금 원자력 이제 이 개발 덜하는 거 관련해서 또 신평사에서 또 조정을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쪽도 크레딧 쪽이 내년에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리스크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지? 시장에서 뭐 손댈 만한 게 잘 없어지네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금 제일 안전 자산이 뭐죠?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안전자산이요. 안전자산을 절대적 수익이 아닌 상대적 수익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힘든 시기인데요. 저희는 일단은 원화채권, 그다음에 원화채권. 캐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년 좀 불투명하고 힘든 시기로 보시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후 6개월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힘든 국면이 벌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기회는 하반기에 찾아야 되는데 하반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힘든 국가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힘든 국면을 이어질 것 같고 흔히 GDP라고 할 수 있는 중국 GDP가 6이라는 숫자가 일시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저희는 GDP 염두하고 성장률이? 있습니다. 네네. 그 그랬더니 정도 그랬다가는 맞아 죽을 텐데. 일단은 근데 중국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는 디스카운트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견해도 일반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네. 지금 6%대 성장률이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만 뭐 실질적으로 6%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따라서 6%가 무너진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그 성장률의 하락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채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 기업들의 도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통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통계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부분, 기업의 도산이라든지 혹은 또 보면 외국 그 이제 기관들이 중국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발표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저기 패널 네 분께서 그래도 이렇게 주간 전망대 나오시면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라고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실 텐데요. 그걸 포함해 가지고 좀 이제 다들 이제 어렵게 여겨지는 2019년을 맞고 있습니다. 또 어지간한 리포트는 또 죄다 또 2020년만 바라보고 있어요. 2020년 가면 먼 일날 그렇지 다들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참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년 한 해 끔찍하죠. 힘들잖아요. 힘들고 여기서 뭐 큰 손들도 헤지펀드들도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판인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번 2019년 크게 봤을 때 남은 연말 장까지 포함해서 한번 투자 전략 내지는 무엇을 좀 주목하시라. 요렇게 한번 우리 이미선 연구님부터 한번 요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채권 담당이니까 이제 금리 쪽을 말씀을 드리면 금통위 이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그 993년 금리가 최종 기준금리 수준에 가깝게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오버슈팅하면서 금리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일단 지금 993년 1.9394 정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한 페어한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내년에 펀더멘털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하방의 룸이 더 생기기 때문에 지금 레벨에서 원화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장단기 스프레드도 내년 향후 한 6개월 정도 봤을 때도 20bp 초반까지 좁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과거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지금 이제 원화 채권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늘리시고 내년 1분기 지나면서 그러니까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2분기 지나면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1분기 정도까지만 봤을 때는 원화 채권에 대해서는 비중 좀 확대하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또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브라질 채권 사도 될까요? 라고 옆에서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제가 사실 해외 채권 담당은 아니라서 네,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벤 팀장님. 예.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제 환율 쪽을 주로 좀 보고 네. 있으니까 이제 환율 변수는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전반기는 이제 상저하고 그래요. 예, 네. 2018년 예. 상반기는 이제 환율이 낮았고 하반기에 이제 올라왔는데 2019년에서는 오히려 상반기에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점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미중 이제 무역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위안화 환율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율이 1,100원에서 1,150 사이
아니면 1,150원이 잠깐 뚫려서 1,170원까지도 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미중 이런 무역 분쟁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환율 전망을 가지고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 계획을 좀 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참 옛날 대비 사업 계획 짜기도 쉽고 우리 수출입 업체들 대응하기도 옛날에 뭐 700원도 왔다 갔다 하던 환율이었는데 요새 70원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네네네. 그래도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플러스 이 마이너스 정도만 5% 이제 정도.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진짜 그 전망하는 그 환율 레인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소개하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해치 상품이 네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용하네요. 유용합니다. 네. 네. 우리 황세훈 박사님. 네, 일단 내년도에서는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이 무역 분쟁이 글로벌 경기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타는 사실상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이 이 무역 분쟁을 단기간 안에 끝낼 인센티브는 상당히 낮아 보인다. 오히려 장기간으로 끌고 가서 쉽게 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단기간에 끝내는 것보다 오히려 장기간으로 끌고 가서 쉽게 말해서 중국 힘 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의 경기 하강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내년도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위험 지역이라면 내년도에 아까 김도원 이제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험 지역이라면 일부 신흥국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내년도에 위험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가 하락 추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축소,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안전 자산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현금이라든지 혹은 금이라든지 그런 이제 종류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을 다소간 평소보다는 조금 확대하는 쪽,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은 평소보다 조금 축소하는 쪽, 이런 식의 방향성의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전 연구원. 네. 뭐 다들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는 뭐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2019년 KB증권이 보는 글로벌 경제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의 컨셉. 네, 그러니까 작년 2017년은 저희가 윈윈 그로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반 상승했던 유일한 해. 돌이켜 보면 작년에는 참 어디에 투자해서도 해피했죠. 기대를 안고 시작했지만 올해는 uneven growth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않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디커플링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싱크로나이즈된 디셀레이션, 즉 감속 성장입니다.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은 두 가지 국가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정점입니다. 앞으로 잘 내려올 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게 중국은 생각보다 6개월 내에 많이 깨지겠지만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상반기 말에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화의 창은 연결할 수 있는 가정을 깔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래요.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신 위험자산 두 개의 특징이 그거네요. 뭐 현금을 갖고 계시거나 금을 둘 다 이자가 안 생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안 깨물겸 해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2019년이 만만치 않은 해다라고 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G20 그 회의에서 네. 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 정상이 과연 이제 식사를 만찬을 아주 그 원만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죠? 네. 근데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그 복잡다단한 캐릭터에다가 그런 느낌 들고 요즘은 복습 삼아 다시 봅니다. 힐러리 클린턴하고 대선 토론했던 거 아니면은 젊은 시절부터의 트럼프의 어떤 그 영상에 남아 있는 어떤 발언의 내용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나 대통령 돼서 해서 막 중국을 멕시코를 그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꽤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들이고 자신의 철학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고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 토론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나는 외워왔는데 저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네 하는 그 느낌. 그런 것도 받았는데 내년에 미국의 정치판이 어떻게 될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루지 않은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중간선거 결과 다 아실 테고 과연 이제 얼마나 민주당이 거칠게 트럼프 행정부에 태클을 거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절묘한 어떤 정치의 묘한 어떤 그 매력을 발산해서 또 미국이라는 그 이익을 위해서 또 협조를 해나갈지 뭐 그런 가운데에 이러나 저러나 이번에 사우디 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인권 하는 그 미국에서 그 이번에 그 건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두둔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성은 그거더만요. 아메리카 퍼스트. 나의 모든 의사결정은 우리가 미국 국민들이 유리하면 그쪽으로 간다 하는 그쪽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계속해서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는 우리가 항상 상수처럼 넣어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